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교육도 이재명. 슬로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정말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겁니다. 대통령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대통령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 백과사전은 격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오늘 이제 특집 편성 구성을 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한복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날 스승의 날이죠. 그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교육 공약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대해서 원투펀치 두 분을 모셨어요. 근데 맞나요? 원투펀치가? 그런가? 그렇다면 좋고요. 이 교육백과사전은 교육언론 창과 박시영TV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터줏대감이죠. 성기선 교수님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기선입니다. 네, 멀리 세종에서 왔습니다. 야, 임전수 원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전수입니다. 뭐 세종이 요즘에 뭐 강남 못지않게 교육열 높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단합니다. 진짜예요? 예, 그렇죠. 세종이 시작은 교육이고 또 세종의 완성도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세종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요. 최교진 교육감님 한번 오셨잖아요. 삼선 교육감. 야, 세종 그 시민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훌륭한 교육감. 잘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 야, 진짜 교육 철학도 마음에 들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죠. 세종을 구성하는 교육이 결국은 최기준 교육감의 그런 땀과 그런 열정으로 그 기틀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임전수 원장님 뭐 최교진을 교육감을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뭐 같이 많이 일을 했습니까? 예, 많이 모시고 많이 배웠죠. 제가. 그래서 약간 겸손하게 오늘은. 그러니까 이 세종이 처음에 없던 물론 조치원에서부터 출발하지만은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다 할 정도로 정말 교육적인 어떤 모델들을 많이 창출한 도시가 세종이고 그 최규진 교육감과 함께 그 털을 닦은 분이 우리 임전수. 원래 잘했으면 최규진 교육감과 함께 경기 교육감을 하고 계셔야 할 분이 왜 여기 계십니까? 제가요? 또 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픈데 뭐. 그렇습니다. 아픕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분께서 또 그 민주당의 중앙선대위가 꾸려졌는데 지난번 저희가 방송에 소개했습니다만 조직본부 안에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최초 사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그러니까 대선 선거의 공식적인 팀으로 교육 파트가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것도 사실 이 선거에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보다는 조직본부에 교육의 선거의 핵심이 조직인데 조직본부에 교육위원회로 지금 들어와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께서 교육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거를 단적으로 저는 보여준 대목이 조직본부 안에 교육위원회가 들어갔다.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두 분이 또 공교롭게 또 공동위원장 맡고 계세요? 맞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은 역시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 교육 경학 속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왜냐하면 교육계에서 이 8대 공약을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밸런스도 좋고 다 골고루 들어갈 내용들을 잘 배치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인 교육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8대 공약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데가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입니다. 2023년도 서희초 이후에 교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시민 권리들에 대한 주장들 해왔는데 그게 들어왔잖아요. 일단 그 하나만 보고도 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대학에 대한 문제라든지 돌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이 사실은 아주 그 강론은 아직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큰 틀의 방향은 아주 잘 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 8대 공약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8대 공약 안에 또 세부적인 공약이 몇 개, 한 서너 개씩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각각에 좀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그 성 교수님이 지난 2022년에 치러졌던 대선 때 그때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총괄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 공약을 만드는 본부장 역할을 했는데 좀 아쉬웠죠. 그때는 사실은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육이 가야 될 것,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K 에듀버스 그래가지고 이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에 대한 그 비전을 설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구현이 되지 않아서 네네. 너무너무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그러한 교육에 대한 미래 비전도 담아야 되고 교육에 지금 우리가 난제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지금 잘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방향으로 가되 좀 더 각론에 들어가서 이 방향과 함께 되는 그런 국정 과제에 해당되는 것도 계속 우리가 의견을 내고 지원해 주면은 네. 우리 교육에 대한 큰 방향 설정에는 매우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쭉 해오고 있는데 예.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어떤 그 교육계 수장으로서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봅니다. 예. 해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게 현장이 좀 강해야 한다. 현장을 잘해야 한다. 초중고 현장을 맞습니다. 잘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강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임전수 원장님은 교사도 또 오랫동안 하시다가 또 세종교육청에서 뭐 혁신교육 관련해서 과장국장 다 역임하셨고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교육 8대 공약이 예. 현장에 부합합니까? 저는 당연히 현장에 부합하기도 하고 이재명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또 특히 이재명이 하면 교육이 바뀐다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정말 현장에서 엄청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본다면 지난 약 20년간의 혁신교육의 성과와 네. 그다음에 5.31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교육의 한계나 과제 등을 이번 공약에 체계적으로 정말 잘 담고 있다. 아. 그래서 결국은 경쟁교육에서 책임교육으로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는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네. 그런 교육 전환에 대한 정치적인 선언 뭐 네, 이런 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건 현장을 정말 제대로 바꾸기 위한 기초로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8개 공약 중에서 한 두 개씩 나눠서 한번 네, 네. 좀 보여드리고 세부적으로 좀 논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두 가지 그 공약 네.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아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제 두 가지를 큰 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공약부터 좀 살펴보죠. 유아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겁니까? 유영유아 지금 그 유보 통합이 2023년도에 교육부로 일단 그 부처가 통합되는 것은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뭐 교사들의 자격증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네. 인력의 문제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구분되어 있던 것이 통합되는데 아직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까지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조정이 안 돼 있고요. 네. 부모님들의 그 교육에 대한 부담, 교육비에 대한 부담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 유아 초등 이 부분에 어떤 그 들어가는 비용들을 특히 영유아 부분에 그것을 국가가 담당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육재정 줄였잖아요. 역대 정부가. 줄인 게 아니라 이제 그 엉뚱한 데 썼죠. 20.79% 비율은 같으니까. 아, 이번에 디지털 교육 와서 이런 데 썼구나. 엉뚱한 데 많이 써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아, 그런데 그 재정을 유아 초등 쪽으로 좀 더 투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예산의 문제는 또 별도로 갈 텐데 예. 지금 그 유아교육에 들어가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보육에 어린이집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아직은 선언은 선언인데 네. 그 예산 문제가 가장 클 수 있고 네. 지금 조직과 인력의 문제는 계속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우리 임 원장님께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늘보학교가 있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를 지금 온 동네 초동 돌봄 체계로 구축하겠다.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윤석열 정권이 했던 늘봄학교 그거에 한계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지 의견을 좀. 선언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네.
정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굉장히 절실한 과제를 제대로 좀 반영한 시의적 자라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이 공격 체제 밖에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격 체제 안으로 들여온다는 점, 이런 점 등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좀 지니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돌봄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겠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동네 돌봄의 같은 경우는 돌봄의 사회화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네. 온 동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걸 운동의 차원이 이 제도의 차원으로 좀 정착되는. 그러니까 지자체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학교가 담당하는 걸로 지금 가는데 예. 학교가 교육의 공간인데 돌봄까지 기능이 너무 강화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 업무라든지 교사 수급 문제 다양하게 문제되니까 지자체와 함께 협력적인 사업을 하겠다. 사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교육계에서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늘봄을 통해서 학교 중심으로 갔거든요. 예. 이걸 차이가 마을 있는 중심으로 거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 체계 억지로 돌봄을 이제 우겨 넣는 형식이 돼서 학교도 힘들고 돌봄도 제대로 안 되는 맞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쨌거나 국가와 지방자치체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점 네, 이거는 정말 이 교육의 확장이고 철학의 확장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제가 수 있겠습니다. 요 논의를 할 때 생각나는데 그 한 지붕 두 학교 예.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사들이 공식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네. 거기 교장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2의 학교, 오후 뭐 학교는 마을 학교 개념으로 가서 교장선생님도 다르게 임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고 예산도 들어오고 하면은 책임 소재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다. 그걸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맞아요. 나옵니다. 교육계에서 그 얘기를 계속 맞습니다. 해왔죠. 네. 제2교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자료에 보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OECD 수준까지 개선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예.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인건비 팍팍 줄이고 지원금 줄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교사들 늘려줘야 하거든. 이게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저 오산에 가서 특수교육하는 그런 센터에서 교육 경청 투어하고 왔는데 네. 특수교육에서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대개 이제 법정으로 보면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유치원이 4명, 네. 초중학교가 6명, 고등학교가 7명, 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 근데 그것도 많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지금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도심의 과밀학급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낮춰야 된다. 20명 이하로 가야 된다. 특히 경기도는 신도시가 과밀학급이 너무 많아요. 김포 무슨 네. 동탄 이쪽에는 뭐 나머지 농촌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초학력 향상, 학습 역량 강화 이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 그 학교 현장에서 이제 오래 계셨는데, 기초학력 향상, 특히 이제 저기서 보면은 학습 결손 조기 발견해서 전문교사를 개별지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인 방향은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현실적인 안으로 어떻게 실행 방안을 이렇게 구성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느린 학습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 3% 정도가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영재학교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간에 좀 있는데 네.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이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보면 네. 지금까지 통으로 아이들을 보지 않고 예. 한 사람 한 사람 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겠다는 건 이 개별화 교육 과정을 어떻게든 최대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성장 속도에 맞추어서 지원하겠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인데 거기에 이제 느린 학습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체제에 네. 이렇게 낙오자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이런 상황에서 체제에
어려움을 또는 네. 체제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이 국가가 기초학력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핵심 이 기제로 작용할 거라고는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 아이들에게 요즘 교실이 교육이 가능한 한 교실인가 또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게 하는 아이들이 이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나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아니면 영재교육 대상 아이들처럼 네. 국가가 나서서 한 사람 적극적으로. 그렇죠. 한 사람의 성장의 속도나 성장의 방향에 맞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일. 이게 학교 교육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네. 제대로 된 역할이고 맞아요. 그걸 이재명 공약에서 하겠다고 아니, 제안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 세종교육감 최규진 교육감이 나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세종은 목표를 잡아서 모든 학생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다 키운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른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자기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다 최고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키우는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교육과정 체제는 사실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큰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교육과정 체제와 동일한 시험을 친다는 이 기본의 체제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 교육적인 시선으로 교사가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체제. 네. 그걸 벗어나겠다는 건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겠다는 이재명 공약이어서 기대가 정말 크죠. 그리고 저는 사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게 제 기억으로 2010년인가 14년 그때 지자체 선거할 때 네.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제가 이제 성북구나 여러 군데 선거 때 네. 도움을 줘갖고 들여다봤는데 그때 이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막 서울에도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예, 그 조금 전에 임전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개인 맞춤형 교육 가겠다 이 선언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맨날 예산 때문에 교사 숫자를 줄이고 그 모든 예산 규모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축소 지향에서 좀 더 반대로 교사들의 숫자를 좀 늘리고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네. 개인 맞춤형으로 가겠다. 지금 얘기한 느린 학습자뿐만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난독증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교실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다양한 얼굴들이 그런데 존재하죠. 네. 교사는 그 다인수 학급에서 정말 그걸 고려하지 못하는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라도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선언에 해당된다고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시 되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자기주도 학습 센터를 만들겠다. 이게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커요. 협력 사업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그러니까 거예요. 동네에서 정말 마을에서 아이들이 학원 갈 공간이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면 옛날에 우리 독서실 가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카페식으로 만들면 돼요. 요즘에 카페식. 애들 좋아하는 카페식으로 만들면은 거기 안에다가 뭐 학습 코디네이터라든지 그치. 진로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인사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같이 코어 해주면은 정말 가서 즐기고 놀고 그러면서도 학습이 일어나는 아주 그냥 나는 그런 데다가 어떤 이게 트인 공간일 거 아닙니까? 대개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 10명, 20명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그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학습장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네, 거기서 온라인 틀어주는 콘텐츠 거야. 활용돼요. 관심 있는 사람 들어가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면 애들 또 피하니까 네. 거기 가면 재밌더라. 재밌다. 이 재미를 요즘에 화두는 재미잖아요. 네.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교육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등등의 역사교육, 뭐 공동체 교육 이런 거를 좀 재밌는 강사들 있잖아. 애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해야지. 박시영 같은 분.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오면 안 돼. 빠꾸형 부를까? 아무튼 좀 웃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맞습니다. 나와야 이게 돼.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같이 뭉쳐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예전에 문학 당위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문학
소설을 안 읽으니까 음. 재미를 붙이면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를 통해서 교육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공간을 마련해 주면은 네. 애들이 서로 가려고 그런다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정말 진짜. 머리 써서 하면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고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보고할 거냐.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설계를 제대로만 잘했으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렇죠. 모범 사례. 지역사회 사실은 문화센터나 동사무소나 이런 공간들이 뭐 늘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분산돼 있고 뭐 어느 게 특화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면은 애들이 학교 마치고 거기 놀러 간다라는 개념 가방 들고 가서 책도 보고 책도 보고요. 거기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유익한 도서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도서들도 맞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시청각 자료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자기 학습 주도학습 센터장 하나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우리 동네 우리 맞아요, 동네. 맞아요. 이런 거 진짜 좋다. 지역에 있는 자기 인적 자원들이 풍부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네, 때문에 예, 이 세대 간의 소통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 이런 공간 만들어준 명사와의 만남 이런 것도 주말에 한 번씩 맞습니다. 해도 좋겠고요. 자, 놀라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학습력이 예. 공간이나 환경이 만들어지고 예.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이나 그런 학습의 상황들을 만들어준다면 정말 아이들은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 양극화 격차의 문제도 대책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학교가 공급하지 못하는 다양한 어떤 그 공식 교육 과정 이외의 그 수많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공약은 뭐냐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보면 세 번째가 학생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 상담, 치료, 맞춤형 지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과의존, 디지털 쪽에 푹 빠져 있는 이런 청소년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체육교육 활성 이거 중요하더라고. 체육교육. 어제 저 체육 그 위원회하고 같이 협약했는데요. 네. 체육 지난번에 이강국 교수인가요? 아니 그 선생님 이광국. 선생님 체육교사였잖아요. 네. 국어교사도 하다가 체육교사였는데 정말 저 중요하다. 체육교육 활성화를 보고 그 예. 선수 학부모들이에요. 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체육교육 활성화,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처 이것도 중요한 게 맞습니다.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체험학습 예, 따라가는데 맞습니다. 선생님도 혼자 관리하기 어렵잖아. 근데 이 부분도 야 이게 공약 잘 만들었어. 우리 이한주 원장이 고생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챕터 학생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증진 이 대목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예, 해주시죠. 이것도 교육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 이 교육의 근본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의미인 것 같고 교육이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폭과 이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불거진 현장에 있는 어려움들을 명확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 선언을 한 내용이어서 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학폭과 관련한 부분인데 최근에 학폭이 대학 입시에 이렇게 기재가 된다는 올해부터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그렇죠, 그렇죠. 생기부에 기재가 됐었죠. 생기부에. 예. 사실은 학폭이 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학교에서 이 교육적인 처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교사가 교육적으로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리고 그 법이 아이들의 장래를 망친다고 부모들의 생각에 사실은 한 집안이 학폭에 걸리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몰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검사 출신에 누구 뭐 어쩌고 계속 나온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녀의 그렇죠. 학폭 문제 예.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무리수 예. 두다가 들통나고. 흔히 이제 왜 응고적 관점하고 회복적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예, 했잖아요. 예. 근데 학교라는 공간이 회복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줄 세우고 그다음에 벌을 주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맞아요. 학교가 교육적 기능이 점점 이렇게 좀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좀 아쉬움이 큰데 그러니까 그게 기록한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 수 없으니 대학 입시 이 부분 평생에 우리 낙인 아이를 시키죠, 낙인으로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학폭과 관련한 이 법적인 다툼이 그 생기부 기록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커졌습니다. 그 전까지 학폭법이 제정이 돼 있었어도 네. 현장에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두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네. 아동학대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자체가 갖는 굉장한 이 인권 또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공격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제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학폭법하고 같이 되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네. 아이들이 다툼이나 매우 사소한 다툼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구 한 편을 편들면 그렇죠. 상대 그 학생 학부모가 또 예.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고의 또는 뭐 이렇게 물론 장난이 심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일들이 한 아이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부모들이 받아들이니까 거의 한 집안이 사생결단을 하고 달래들고 그 덕분에 변호사들이 요새 뭐 워낙 또 이렇게 학폭 이렇게 치면 변호사 시장이 쫙 늘렸죠. 뜨는 변호사들만 논았다 이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보면 네. 선생님들 일반적인 시각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처벌 위주 그거를 기록해서 평생을 가게 하는 학생기록부에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 대체적 의견은 부정적인가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아이에게도 그렇고 교사에게도 그렇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교육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 관계도 그렇고 아이들과 아이들 관계,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부모의 관계가 한순간에 다 깨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공동체 하나가 무너지는 근데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세요. 피해자 그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측에 대해서 좀 강한 처벌을 원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전학이든 그렇죠. 아니면 네. 뭐 어떻게 하든 학교를 바꿔주든 그런 걸 원할 때 만약에 그걸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그 인권 의식이라든가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민주적인 생활 태도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의 성숙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학교가 적어도 그런 정도의 교육적인 치유가 가능한 공간으로는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이네요. 이 교직이 벌써 매우 오랫동안 이 아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일을 수십 년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학교 연구의 노력 또는 실천의 성과 뭐 이런 것들은 네. 정말 엄청나게 잘 쌓아 놓았죠. 그런 이 학교 교육의 또는 학교 교육의 성과가 네. 지금의 학폭법으로 한순간에 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이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실 이거를 이제 방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죠 사실.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 과의존 상태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서 예. 사용 그 범위를 좀 지정해 놓으면은 뭐 그 학습 활동에 필요할 경우는 쓰고 계속 수업 시간에 만지작거리거나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공부에 방해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 하도록 하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협약들이 필요하죠. 초중고 수업 시간에는 못 쓰게 하죠. 아니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수업에 활용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이 있고, 늘었고 있어요. 예, 검색도 하고 그렇죠. 막 이래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의 이 삶에 대한 자기주도권, 네. 주체성 예.
그다음에 이 규정과 규칙을 아이들이 만들고 아이들이 지키는 그러니까 생활 규칙이나 생활 규정은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제 정하긴 하는데 맞아요. 예. 실제 이런 아주 예민한 아이들에게 아주 예민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거의 자체 학생회라든가 그렇죠. 학급회의라든가 이런 이 자치 조직 내에서의 내부 규정으로 좋아요. 이게 일괄적으로 이걸 그 규정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병적으로 너무 과해서 네. 정서적인 문제까지 가니까 네. 이런 것들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의 핵심은 체육 교육입니다. 맞아. 이게 체육교육 해야 돼. 몸을 쓰지 않고 머리만 맞아. 쓰고 손가락만 맞아. 쓰고 있는 교육이 갖는 네. 폐해는 수만 가지인데 관계의 문제도 틀어지고 정서적인 문제도 틀어지고 예. 정말 몸을 쓰고 땀을 흘리고 자기 네. 건강을 돌보면은 그 정신 자체도 건강해진다. 저는 이 맨날 정신이 점심시간에 축구만 하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말뚝박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외국에 나가보면 매일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기기에 몰입돼 있거나 또는 그치. 우울증이 있거나 친구와의 어떤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네. 만살 해법으로서 이 체육교육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몸을 쓰고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도록 부모님들도 그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 서울의 주요 학교도 보면 운동장이 코딱지만 하잖아요. 그럼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그 아이들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체육관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실내 체육관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아이들 건강을 챙겨주면은 다른 문제들은 조금씩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아이들을 학습자로 지금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말하자면 이 한 사회,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력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우리는 이 주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믿어주는 사회, 그리고 학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다려주는 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아이들도 인격체고, 그렇죠. 아이들도 그 학교 내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그럼요. 아까 얘기했던 학생회도 그렇고 학급회의나 어떤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장해주고 복도도 줄 필요가 있어 진짜. 예, 중요한 지적이고요. 사실은 한 3년 전에 우리가 많은 걱정했던 그 코로나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 윤 정부 들어가지고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뭐 디지털 교과서나 무슨 뭐 사교육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정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 이거에 대해서 방치를 했거든요.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정말 제대로 그런 정서적인 결손이나 학습 격차도 거기서부터 더 많이 발생했고 그걸 우리가 이른바 기본교육이라고 기본사회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기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기본 교육. 진짜 교수님이 되게 위대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떨 때냐면 저요? 교수인데 초중고 현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계속 만나고 그렇게 현장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지. 원래부터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뉴스 공장하면서 좀 열심히 공부도 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것도 참 중요했어요. 그 체험학습 관련해서 그 안전관리 전문화 추진.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혼자 책임지는 구조로는 이게 오히려 체험학습 안 가려고 하잖아요. 사고 터지면 큰일 난다. 체육도 오히려 그런 거고 체험학습도 그렇고 몸 움직이는 거에 사고 나니까 자꾸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오히려 국가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하면 되고요. 사실은 저건 여러 차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특례법처럼 사실은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보험을 통해서 국가가 보험을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개인 교사가 책임지고 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교사 거예요. 한 분이 초등학생들 뭐 예를 들면 저학년들 20 몇 명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리고 요 틈에서 내가 하나만 더 주장하고 싶은데 여기는 없는 건데 교사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난번에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관공서 학교도 관공서에 해당되잖아요. 공적 기관인데 관공서에 들어가는 청소비하고 학교에 들어오는 청소비가 수십 배 차이 나요.
예? 예, 학교는 학생들이 알아서 청소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좀 더 예산을 투입하면은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예. 충분히 그 청소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학교를 좀 깨끗하고 아, 예산 돈을 안 줘요? 돈이 없어요, 그게. 그 뭐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옛날에 좀 더 해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양초 갖고 예, 마룻바닥 닦고 걸레로 맨날 그러니까. 이겼잖아.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교육적이라는 이런 수많은 말들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야, 그 다시 한번 이렇게 화장실 청소 엄청 많이 했는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 네 번째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 야, 이거는 정말 원하던 거.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교,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하는 힘 기르는 교육.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예. 이거 우리 임재수 원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시민교육 강화. 예,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그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시민이 아닌 교사가 네. 시민을 가르치는 이 말도 안 되는 형국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정치 기본권도 없는데. 아, 예, 그렇죠. 교사들은. 이게 그 제자는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정당 지지 연설을 하고 다니는데 네. 그 지지 연설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치는 교사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취급을 당하는 네. 이런 형국이었죠. 사실은 학교라는 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흔히 이렇게 뭐 하는 말씀으로 시민이 탄생하는 곳, 네. 예, 교복 입은 시민이 민주 시민으로 탄생하는 곳,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이 교육이 삶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이 학교고 네. 거기에는 바탕에는 민주 시민 교육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본래 교육은 민주 시민을 기르는 게 본래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학습을 통한 평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주체이기도 네. 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학교라는 공간에 시민의 문법이 들어가는 굉장한 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공화국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교사,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좀 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가 변하는 일,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그 세준교육감 나와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헌법 관련해서 예. 이번에 12.3 개헌 터지자마자 예. 헌법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이들에게 소책자로 해서 다 줬다면서요. 중3, 뭐 고3 이런 학생들에게. 예. 그런 거부터 해야지. 맞습니다. 사실은. 헌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헌법이 법 조문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렇죠. 어떻게 작동하고 예. 그 헌법적인 가치가 우리 예.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가를 명확하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죠. 국회는 뭐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내란을 경험했잖아요. 네.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서 그 치를 떨었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학교에서 이 민주 시민 교육, 이른바 정치 교육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자. 네.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도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면 여당, 야당이 막 서로 찬말이 있겠죠. 예. 근데 원칙을 정했어요. 그게 1976년도에 보이텔스 바흐라고 하는 도시, 조그마한 도시에서 협약을 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요하는 걸 금지하고 교육을 할 때, 그다음에 논쟁, 사회적인 논쟁이 있는 건 그대로 논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기 이해나 이런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이 3대 원칙을 잡았거든요. 네. 우리도 이번 이런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시민 교육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전에 그 김성한 교육감이 네. 전북교육청에서 조례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이 보이텔스바흐의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 그 훌륭한 교육. 네, 그거는 좀 확산해서 우리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학교에다가 그 원칙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강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논의되고 있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중계 해주듯이 현재 판결문 그 자체가 교육 자료가 네. 되고 판결- 아이들에게 판단하면 돼요. 판결문을 그대로 그걸 전문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역사 교육 특히 그 지금 보면 뉴라이트 이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김구 선생에 대한 폄하도 있잖아요. 네. 뭐 대선 후보까지 나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아마 원래 수능 시험에 예. 헌법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수험생들 유념하게 봐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저기 뭐예요? 그런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원장을 하셨죠. 교육평가원장이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장. 그 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관장하는 기관. 근데 잘했습니다. 어우 4년 동안 아유, 완벽하겠죠. 잘하겠습니다. 그때 뭐 저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지진에서부터 코로나까지 쫙 깨끗하게. 어. 물론 약간 불수능기가 좀 있었지만은 그 중간에 안 잘렸어요? 안 잘렸습니다. 임기보다 더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들이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그리고 충분히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이 사회 탐구 영역에서는 나올 확률이 그렇죠. 이번에 매우 높습니다. 계엄과 내란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늘 뭐 삶을 위한 교육도 이 삶이 교육이 되고 또 교육이 삶이 되는 이런 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혁신 교육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경을 보면 그런 지난 10년간 현장의 그런 혁신 교육의 성과 네.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체제를 새롭게 만들려는 의지로 이렇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시민들이요 혁신 교육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럼요. 맞습니다. 진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이 내용들이 다 혁신 교육의 그 영역 안에 성과들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시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 다시 혁신 교육. 아니 그거 진보 교육에 대한 담론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잘 나가는 학생들 그 흔히 말하는 학업 성적 올리는 쪽에 몰두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낙오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 전체 학생을 다 끌어안고 해야 한다. 교육이라는 거는.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그게 원래 진보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아닙니까? 너무 그게 이제 지금 그 모두를 위한 교육이 수월성 교육 쪽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잘 합치면은 그렇지. 교육은 항상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수월성을 그 배제해서도 안 되니까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 이렇게 하면은 평등성과 수월성이 결합되는 거고 그게 저는 혁신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면은 하여튼 초중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 성찰이 그 초중고 교육을 한 단계 이렇게 좀 많이 높였다고 좀 평가를 하는데 네. 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보상 체계가 너무나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거죠. 보상 체계? 예. 공부를 조금 잘한 또 시험을 조금 잘 쳤다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이 고난과 네. 또 편의와 그러니까 대학 잘 들어가면 인생이 핀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한마디로 시험 한번 쳐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서울대 말도 안 출신. 되는 일들이 있었던 교수님 서울대 출신이잖아. 별로 인생이 안 피해지던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이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고등교육이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실력 중심의 사회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산업화의 이 우리 교육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를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 공약이 뭐냐면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인데요. 이게 바로 대학교육 혁신하겠다. 특히 네. 입시제도나 이 틀들을 좀 바꾸겠다 해서 뭐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얘기를 뭐 성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뭐 김종명 교수가 지난번에 주장했던 게 지금 여기 타이틀로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들여다보면은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안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공동학위제도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논란이 있으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 한 10개 정도를 격상시키겠다. 서울대가 예를 들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이렇게 추산해 보면 한 5,8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전남대다. 네. 그러면 한 2,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러니까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격차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를 착안하고
그래서 지역 국립대학에도 서울대와 마찬가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고 그게 중요하죠. 인프라를 갖추게 하면은 거기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순환하는 이런 학문 체계가 완성적으로 가면은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 균형 선발도 많이 하고 균형 선발과 또 취업도 지역에 있는 그 기업체들이 비례적으로 지역 선발해 주면은 그렇죠. 굳이 서울로 안 땅값 오나 비싸고 집값 비싸서 서울 올 이유가 없다.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 그거는 이제 학벌 사회나 이러한 입시 경쟁, 사교육 이 모든 문제와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네. 이건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성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가 되면서 저는 사실은 지역 대학에 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주는 문제와 더불어서 핵심은 지역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라고 지역 사회를 위안보고 지역 사회에 이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단 먹고 살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역 대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방안이 나와야겠네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거는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와 고용의 문제, 취업, 그 지역화의 그 모든 영역이 다 아니 근데 인프라 이게 만약에요 지역 거점 공립대들이 활성화돼서 수준이 좀 더 올라가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아까 지역 균형 선발을 하면 지역 내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사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그 거점 대학에 몰리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이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그 지역 분산 정책 이런 것들을 멈추지 말고 많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그런 어떤 그 지역 거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인구 분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진짜 이 중앙 집중화되는 이런 경향들을 해결하면 뭐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모든 부분이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지역에 이제 작은 시립대나 그다음에 도립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립대나 도립대들도 타 지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학들인데도 지역 대학 소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게 이제 취업이에요, 취업. 네, 그래서 지역의 도나 시가 광역 도시가 그 취업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장래를 보고 그 학교를 지원하고 그 학교 지원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학교도 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장해서 그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크는. 도립 시립대 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쿼터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있긴 한데 매우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늘리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면은 그 지역 출신의 대학 졸업자들을 뽑으면은 굳이 서울 가가지고 그 취업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시도지사가 방향만 잘 정하면 뭐 혜택을 좀 주면 되잖아. 지역 그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 그런 사기업이 있다. 그럼 뭔가 세제 혜택이라 뭐 주면 되잖아. 반대급부를. 야, 이거 좋은데. 이거는 아마 이 공약 안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정책들과 코어를 해 나가면은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없이 교육만 해서 뭐 성공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 교육은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마치 독립 변수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대학 입시와 관련한 게 대학 입시가 마치 교육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좀 좁히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입시는 이 교육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 문제 쪽이 훨씬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졸업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가 사실은 입시 문제하고는 직결돼 있는 것 같아요. 야, 뜨겁네. 이거 좋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6번째 공약이 직업교육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뭐 정말 좋습니다.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 간 연계 강화 통한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겠다. 그다음에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평생학습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성인과 중장년 인생 이모작 도전 지원하는 전환교육 강화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직업교육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스템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직업 교육보다는 입시 준비 쪽으로 가는 네. 경향이 많고 예. 전문대도 지금 학령 인구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예. 뭐 지방 사립대학 뭐 사내대학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 그 직업 교육을 좀 더 특화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면은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제가 용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취업 사관학교라든지 예, 예. 이런 좀 특화되고 그 우수한 자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문 직업 교육 기관들을 네. 뭐 전문대나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직업 전문화 과정을 만들어주면은 네. 현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오. 이제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약간 정말 그 개발 연대에 필요했던 인력을 중견 기능인 양성 이랬다면은 지금은 정말 IT라든지 미래 산업에 새로 요구되는 영역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저게 잠깐 이걸 만들어야 돼요. MB 정부 때 마이스터공인가요? 예, 예. 마이스터고요. 그때 한참 약간 바람이 좀 불다가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마스터고는 사실은 일반 직업계보다 한 3.5배 내지 4배 정도의 이제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을 했고요. 아, 집중력 사실은 필요했구나. 예,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실제 국가 산업하고 마스터고는 반드시 연결시켜서 이 마스터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 이후의 취업, 네. 그다음에 취업한 상태에서의 이 대학 교육, 네. 그다음에 사회적 대우 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이 직업 마스터고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잘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마스터고가 재정도 많이 들였지만 직업계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했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를 많이 띄웠어 정부가. 그럼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산업구조의 변화도 있었고 예. 대학 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변하면서 방금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체제가 많이 무너져 있는 형국입니다. 하여튼 이게 바이스트 고등학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이 시간 다 못하겠지만은 네. 어떻든 이 직업 교육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역시 옛날 거다. 그렇죠. 빨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 있잖아요. 예. 아니, 교육은 진짜 50대 60대도 교육 받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평생학습 시대라고 우리가 그 90년 80년대 그때 5공화국 때 그 헌법에 예. 평생 교육을 권장한다, 보장한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40년이 넘은 시절인데 예. 지금 평생학습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시스템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갔다 왔는데 예를테면은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예. 다양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아까 자기주도학습센터처럼 예.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때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제발 뭐 예를 들면 세금을 충실히 납부를 했다. 예를 들면 군대를 다녀왔다. 예를 들면 어떤 우리의 의무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시민으로서 의무를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가산점 같은 걸 줘.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받을 때 네. 뭐 10% 할인이든 그러니까 세금을 충실히 납부했다든가 뭐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설계할 필요가 있어. 네, 대우를 네. 해주는. 진짜로요. 진짜로 건강하게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의무를 잘 준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주는. 맞습니다. 그런 쪽을 좀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도 지금 빈 공간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을 성인 학습자들이 진학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니까 평생학습 중심 대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몇 년 전부터 시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의 고등교육 기관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갈 건가도 고민하겠다라고 이게 거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버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사실 그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평생학습이? 평생학습이 뭐 다양한 형태죠. 근데 이 사이버 대학이나 원격 대학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역시 진정한 평생교육의 측면도 있겠지만은 학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그치. 저는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평생학습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변화이고 시도다 이렇게 네. 이해를 했는데 첫째는 이제 이 교육 생태계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 교육과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학습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걸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학교 교육과 이 이후의 학습을 하나의 평생교육 체제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가야 그 됩니다.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네. 세종 같은 경우는 이 캠퍼스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특별한 고등학교가 있고요. 캠퍼스형 고등학교. 그 캠퍼스형 고등학교 바로 옆에 평생 학습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교육감의 권한 중에 예.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권한이 평생 학습과 관련한 권한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구나.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습, 그러니까 보통의 학습을 하면서 평생의 취미나 아니면 평생의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예술, 체육 등과 관련한 네, 또는 뭐 직업과 관련한 네. 내가 전문가 수준은 되지 않더라도 네. 적어도 내가 즐기고 이 시민들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네. 그런 나의 학습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나의 기능 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함께 배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이거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 체제가 평생 교육 체제와 연결되는 그래서 좋은데요? 평생 학습 체제라는 예. 지금의 학교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해서 엄청 기대를 또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게 좀 나와봐야 하는구나. 예. 그리고 세부적인 걸 어느 분들이 다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지금 유초중 방과후 이 문해체 교육 같은 경우는 네. 평상학습 체제를 좀 가져가야 돼요. 이게 이제 60 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색스폰 불고 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할 때. 그래서 이 전문 고수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이 풍요로움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7번째 공약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수기와 사회적 합의 존중. 근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세부 내용을 보면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 뭐 칠세고시 등등등등을 함의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교수님 한마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18년, 22년 대선 때 계속 주장되었던 그 의제인데 네. 이게 23년 초에 네.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당의 흔들림 없이 네. 정권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잡고 네.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교육적 난제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교육에 대한 미래 비전 발전 계획을 설정하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과 공론화 과정과 그다음에 그 교육 발전 계획 이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취지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게 네. 정권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 100년지 대계가 아니라 5년지 소개다고 주장할 정도로 너무 급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해서 가는 건데 예. 해보니까 예.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임계 몇 년입니까? 이게 아마 4년인가 5년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5년인데 예. 기본적으로 이 위원장을 대통령 임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는데 너무나 깊이 관련돼 있어요. 뭐 뉴라이트 이배용 교수. 뉴라이트 인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계의 인사들보다는 무슨 산업계나 기업 이쪽 정치계 인사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여기에 수기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난제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돼 있어요.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공론화 과정, 수기 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유명무실했구나. 유명무실했고 이제 국가교육발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5월 달에 대선 전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란 사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발표하면 그 10년 동안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유보시키는 아니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그 교육위원회 인적 구성을 어느 정도 뭐 임명 권한이 있습니까?
임명권 아닌데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임기 끝난 사람들부터 뭐 한두 바꿀 수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바꾸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순차적으로 되겠네요. 예, 결국. 예,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우리 교육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그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인데 저도 옆에서 좀 위원회 활동을 해봤거든요. 예. 지난번에 저 2028 대입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예. 그게 국가교육위원회인데 이게 논의 과정에서 좀 문제 있다. 전문적인 논의, 깊이 있는 논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뭐 교육부에서 던진 안을 승인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만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정신을 살려서 원래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려고 했던 중요한 책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정상화시켜야 아니, 되겠다. 제대로 정상화시켜야죠.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이제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 기관이었어요. 예. 거기는 이제 진짜 수기 과정을 거쳤죠. 이게 뭐 어려움이 꽤 있긴 있었지만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정말 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수천 명이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교육부가 그대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는 헤게모니가 싸움이 있는 거구나. 뭐 내부적으로 그런 건지 교육부가 아니면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가. 그렇죠. 예. 그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건지 뭐 좀 제가 수정 하나 해야 되는데 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예. 임기가 3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 3년에다가 3년 다음 6년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3년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된 사람들은 뭐 이재명 정부 초기에 예, 초기에 끝날 수 있어요. 예. 정리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기관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본래 설계된 대로만 예. 제대로 우리 성 교수님 말씀대로 예.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리고 정말 교육의 전문가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 교육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국가교육위원이 되면 예. 그리고 실제 집행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위원회라고 하지만 이름이 위원회지 집행기관이거든요. 네. 그럼 집행기관으로서 재정과 집행의 실무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새 정부에서 제대로 갖춰진다면 그 100년대계인 교육을 설계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크죠. 이 부분도. 이 교육위원회는 원래 현직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건가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죠. 근데 매우 소수가 많이 허락돼 있고 한 10명 이내인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까? 네, 그럼 몇 명 안 되는데 한두 명 들어갑니다. 교사는 특별위원회 못하는 그 하위위원회에 참여하지 전체 상임위원회 예, 들어갈 수도 본위원회는 뭐 한두 명 그 이 단체 대표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만 작동하면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중앙교육행정 시스템 전체가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한테 무슨 교육위원회 맡아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교육계에서? 그런 말씀을 이런 데서 하십니까? 여하튼 그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면은 적어도 교육 자치가 더 강화되고 중앙의 교육부 기능을 좀 더 줄여나가고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균형 있는 교육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려야 됩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만을 이거는 뭐 칠세고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칠세고시 고발단도 얘기하고 했는데 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범죄와 같은 행위, 어른들의 폭력. 욕심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제하지 못한다면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 나가기 기대합니다. 네, 정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권 보호 향상 선생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불필요한 행정 업무 경감 이게 뭐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이것도 현장의 요구가 높죠. 교사 마음 돌봄 휴가 네. 도입 교사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 이건 교사 정치 기본권. 정치 기본권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고 정말 선생님들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들어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이 가능한 이 학교로 만드는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늘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도 이런 말을 안 한 정부가 사실은 없어요. 네. 또 교육청의 이 연초에 이렇게
주요한 업무 계획 속에서도 늘 교권에 대한 또는 행정 업무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대선 공약에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행정 업무를 감축한다는 업무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고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 본질적인 교육의 회복. 두 번째는 이제 이 감정 노동자로서 이 교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민원 처리 관련해서. 이건 대단한 그렇죠, 일이고 또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시적절하다. 너무너무 많은 악성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더라고. 그렇죠. 선생님. 정서적 소진을 겪는 노동자로 국가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세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성을 인정하는 교사가 당연히 시민이어야 되죠. 그렇죠. 교사 시민이 아닌 교사가 시민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상황이었거든요. 표현도 좋아. 그거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아까 그거 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 교사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그러니까 보통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이렇게만 딱 쓰면 그렇죠. 이게 또 논쟁이 오해예요. 세게 붙거든. 그렇죠. 근데 저렇게 친절하게 잘 써놨어. 원래 그건 뭐 전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전제돼 있어도 조선일보 이런 데 맞아요. 그런 것만 딱 따갖고 쓰거든.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게. 제가 예. 그래서 잘 만들었다. 잘 이번에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다 짚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 공약이 촘촘하게 이렇게 발표된 거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대선 시기에. 그러니까 지난 22년도에도 공약을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볼륨도 크게 했는데 후보가 그걸 발표할 그 타이밍을 못 잡았고요. 네. 또 뭐 선거 와중에 교육보다는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예. 이슈에 선점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적절한 시점에 네. 스승의 날 또 딱 끼어 있었어. 그것도 오전에 왜 발표 안 하냐고 다들 난리났는데 오늘 발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한 4시경에 예. 발표함으로써 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대에 부응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웹자보들 봤는데 수준이 높던데요? 너무 멋있어요. 감동적이에요. 오 정말 감동적이던데? 교육위원회 수준이 원래 높아요. 원래 높아요? 너무 아래로 봤던 거 아니에요? 한 번 좀 띄워주세요. 한 3가지인가 뭐 있던데. 잘 만들고 저거 봐봐. 네, 부모보다 더 먼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야. 저 말은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더 사회적 상승 이동을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주장이거든요. 좋아요. 저 내용 좋고 두 번째 거 한번 또. 아이와 부모가 교육 때문에 슬프지 않도록. 교육이 지금까지 이 편안한 시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정말 의미 있고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아이가 끊임없이 이 성공의 경험이 작지만 그게 쌓여서 진짜 우리 사회가 크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건데 네. 우리 지금의 교육 체제는 끊임없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일부만 성공하도록 만드는 정말 이상한 체제였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교육 발전론이라고 해서 교육 입국론이라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 이랬잖아요. 지금은 교육 망국론이라고 하는 정도로 나오니까 교육 때문에 오히려 소비 뭐 이런 사교육비가 너무 커지면서 네. 경쟁은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도 힘들고 그렇죠. 국가의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부모도 힘들고. 이 문제는 정말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마지막 엽자 아이들을 미래로 쏘아 올리겠습니다. 네. 뿅 우리 나가요. 아이들을 세계로 미래로 데려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8대 공약. 오늘 임전수 원장님 모시고 첫 방송 해봤는데 잘하시네요. 네. 뭐 아닙니다. 이거 뭐 너무 더듬거려가지고. 유튜브 친화형이야. 유튜브 친화형. 이게 쉽지 않은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임전수 원장님 오늘 방송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 뭐 두 분 덕분에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재명 공약을 다시 보면서 정말 삶의 시작도 교육이고 평생학습 사회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도 역시 배우는 일이고 학습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정치 가장 고대의 정치가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의 사실은 그 인생을 따져보면은 제가 어제 사실은 이 책을 밤새 읽다가 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년공으로 남들 학교 다닐 때 학교 못 다니고 공장 다니고 몸 다치고 그러다 인권 변호사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가정 배경의 그 열악한 환경을 개인의 노력과 그 고통 속에서 극복을 한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교육이 정말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교육 대통령 이재명. 네, 투표가 교육입니다. 만 18세 이상, 즉 고3 학생들 중에서도 5월 달까지 생일이 돼 있는 학생들은 투표가 가능하죠. 예. 사전 투표가 다음 주 이제 목금일 날 6시까지 열립니다. 사전 투표 참여하시고요. 사전 투표 참여 못한 분들은 본 투표는 8시까지 열리죠. 6월 3일 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선생님들도 이 투표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해서 투표 동료는 오히려 가능하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투표하실 거죠?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투표가 교육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